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코스피는 좀처럼 2200선을 뚫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OECD가 이번에 내놓은 선진국들의 실업률 전망, 이 전망이 최악으로 나왔습니다. 암울한 경제 전망들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지수는 위아래로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식학개론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의 진이 모셔보고요. 지금 꼭 챙겨둬야 할 그런 이야기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부터 떠들썩했던 인물이 있죠.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 코로나를 뚫고 방한을 했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주식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지니스탁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진이와 인사부터 나눠보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비건이 방한을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 회고록 때문에 논란이 컸던 이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과는 다르게 이 대북 온건파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북주들 쪽으로 기대감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이 남북 경협주 그간의 흐름 한번 먼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죠. 스티브 비건이 방한했습니다. 어제 이제 도착을 했고요. 9일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일정인데요. 일단 미국 측은 이번에 방한에서의 어떤 대화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FFVD,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얘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이외에도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과 비핵화도 이끌어내면서 또 우리나라와는 방위비 부담에 대한 얘기도 얘기할 거고요. 네. 또한 G7의 공조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스티브 비건 방한을 계기로 해서 뭔가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의 중재자, 대화의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이 소식 때문에 이제 남북 경협주가 들썩이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또 다릅니다. 미국과 할 이야기가 없다, 마주할 필요가 없다라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밝혔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 또 한 번 강조를 했죠. 세 나라의 서로의 방향성, 대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 나라의 정상회담에 대한 움직임, 또 기대감이 생길 때마다 저희는 투자를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시장에서 남북 경협주가 들썩였는데요. 지난주부터 이런 기대감 때문에 남북 경협주가 움직였습니다. 일단 남북 경협주가 어떤 흐름에서 움직였는지 보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남북 경협주를 투자해 볼 만한지, 투자 매력도가 있는지 볼 텐데요. 그 전에 남북 경협주의 흐름을 좀 볼게요. 길게 펼쳤을 때 남북 경협주가 본격적으로 화려한 부활을 했다. 다시금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때는 2018년부터였습니다. 2018년부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남북 경협주가 들썩였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을 이루겠다라고 했던 3월 초까지는 이 그래프는 남북 경협주에 소속된 종목들 16개의 테마 그리고 70여 개의 종목들의 시가총액을 모아둔 그래프인데요. 이 전체 시가총액의 움직임을 보시면 각 개별적인 남북 경협주의 흐름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2018년 3월에 남북 경협주 남북이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 전체 시가총액이 9조 정도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1차 남북 정상이 이루어졌을 때 18조 4천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2배 넘게 상승을 한 건데요. 이후에 또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 하지만 또 취소가 됐다라고 출렁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2차 정상회담을 하면서 20조 1,698억 원까지 시가총액이 뛰어넘었습니다. 이후엔 또 별다른 기대감이 없다가요. 2019년에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으로 이 남북 경협주가 움직였는데요. 일단 2019년 3월이죠. 미국과 미국의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기대감에 또 한 번 18조까지 넘게 시가총액이 뛰어넘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갑자기 돌연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하다가 돌연 취소가 되었죠. 이후에 또 남북경협주 보시면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또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물론
뭐 2차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지만 이후에는 뭐 별다른 기대감이 없이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남북경협주도 코로나를 겪었고요. 그 이후에는 최근이죠. 이제 올해 6월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우리나라와 서로 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소식으로 남북경협주 한 번 더 출렁이면서 하락했는데요. 그렇게 시가총액을 움직임을 봤을 때 지난주까지 6월 말까지의 남북 경협주의 흐름을 보면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난 지경이었습니다. 50% 넘게 하락을 한 상태였는데요. 이렇게 남북 경협주의 흐름을 보시면 뭐 이렇다 할 반등, 상승이나 하락이 정상회담이 일어날 때마다 이루어졌던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정상끼리 만났다. 또는 갑자기 돌연 취소가 되었다 했을 때 상승과 하락을 했던. 그래서 이번에 스티브 비건이 방한했던 소식에도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저번 주부터 남북경협주가 움직였던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동안 남북 그리고 북미 협상하고 결렬이 되고 이러면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최근에는 좀 많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대북 온건파인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을 한다고 하면서 기대감 정말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정관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남북 경협주로 접근하는 건 어떻습니까? 네, 남북경협주는 아까 그래프에서도 보셨다시피 일단 변동성이 심합니다. 물론 모든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나 뉴스에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남북경협주는 유독 이벤트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뉴스와 이벤트 이후에 정말로 실적이 드러나야 되는데 남북경협주는 좀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남북경협주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이벤트에 너무 좌지우지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 자체가 각 정상들이 만남을 갖고 이렇다 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예측하는 것도 무의미할 수 있죠. 정상회담을 했다가도 돌연 취소가 되면 그런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예측도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는 면에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너무나 이벤트에 많은 영향을 받음으로써 시장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테마주라고 하죠. 남북 경협도 이런 테마주 같은 성격의 투자 성향들이 몰리면서 거래 대금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거래 대금이 쏠리는데요. 평균적으로 남북 경협주의 거래 대금이 3,5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상끼리의 회담이 예정이 됐다, 만난다라고 할 때는 1조 7천억이 넘게 거래 대금 형성이 됩니다. 또 지난달이었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같은 경우 때는 1조 7천억도 넘는 거래 대금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평소 대비해서 3배 이상의 거래 대금이 발생하는 건데요. 이렇게 거래 대금이 한쪽으로 쏠리면 그 종목군들의 변동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응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까다로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면에서도 좀 투자를 하실 때는 까다롭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벤트에 영향을 많이 받는 남북 경협주입니다. 그렇다면 정작 실적은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북한과의 경제 협력,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철도를 개발하는 쪽으로 육성을 해보겠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글로벌적인 합의나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정작 실적 같은 경우 수준은 좀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 봤을 때 남북경협주는 일단 대응의 영역이 너무 까다롭고요. 또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도 이런 변동성을 이용하실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유동성이 또 풍부한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좀 전에 과거에 비해서 거래 대금이 더 쏠리면서 이로 인해서 변동성도 커지고 대응의 영역이 너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힘든 남북 경협주보다는 확실한 성장성이 보이고 실적의 가시성이 있는 섹터에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건의 방안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남북 경협주입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전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문서진 전문가도 불러서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학개론 2분기 어느 시즌이 다가왔죠. 단연 돋보이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로 바로 이 업종이 꼽히고 있습니다.
음식료라는 건데요. 자, 이 음식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학개론 오늘의 페이지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대북주 이야기하다가 음식료 쪽으로 오니까 약간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자, 2분기 어닝 시즌, 이때 지금 주목받는 업종, 음식료가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 왜 주목을 하는 건지 그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네. 갑자기 팍 돌아서서 깜짝 놀랐네. 원래 이렇게 3분할 하다가 들어와서 아, 네. 약간 못 때리고 있었는데, 뭐 오늘 저희가 이제 제가 준비한 건 음식료 업종인데요. 뭐 딱 여러분이 보기에도 제가 좀 잘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음식료. 자, 그래서 어쨌든 제 주종을 또 가져와서 5G에 못지않은 제 주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음식료 업종을 저희가 오늘 이제 주목을 했던 건 결국에는 실적이죠. 네.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 또 도래됐는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만한 섹터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있다 보니까 뭐 언택트 관련 뭐 그나마 괜찮은 게 언택트 관련 종목 뭐 삼성전자도 이번에 뭐 반도체 때문에 선방은 하긴 했더라고요. 뭐 그것 말고 또 명확한 건 확실하게 이 음식료 관련 쪽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개선 기대감이 가장 큰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간편식 매출이 증가를 했는 건데요. 뭐 당연히 2분기 때 아시는 것처럼 뭐 이 미국이라든지 유럽까지 해가지고 글로벌 팬데믹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걸 저는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 비축 소비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예, 비축 사재기. 소비. 예,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비상식량 개념인 거죠. 많이 못 나가니까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사는 흐름, 이 소비. 근데 지금 지금 이 TV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뭐 햇반이라든지, 네, 뭐 라면. 이런 좀, 예, 라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일단 많이 사놓고 그렇게 많이 외식을 좀 줄이면서 그렇게 갔던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 쪽도 다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간편식 매출이 좀 크게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렇게 이렇게 사놓고 나서 먹어보니 맛있네가 맛있어요.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우리나라 라면, 뭐 농심 라면, 미국이나 유럽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선호하는 음식들은 아니었는데 이제 딱 해서 사서 먹고 보니까 이거 꽤 괜찮네 라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뒤에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만두 굉장히 많이 잘 팔렸거든요. 비비고. 예, 그래서 뭐 비비고뿐만 아니라 많이 팔렸어요. 우리나라 만두들이. 그래서 이런 만두 같은 것도 예전에는 사실상 이 간편식 만두를 뭐 미국인들은 유럽인들은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맛들이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이 K푸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한 번 또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네. 없다. 비비고 뭐 이런 말이. 이게 제가 그냥 지어낸 게 아니라요. 미국 쪽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런 K푸드 열풍도 좀 있다. 그러면서 이쪽은 조금 계속 좀 지금 시점에서는 2분기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간편식 매출이 늘어났답니다. 이게 음식료 업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자, 그런데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이 코로나19가 아무래도 하반기 되면 조금 지금보다는 진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반기의 음식료 업종 전망도 괜찮은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반기, 그러니까 2분기를 그래 알겠어. 코로나 때문에 비축해놨어. 이 비축 소비가 있으니까 오케이. 근데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제 코로나 관련 이슈가 끝나면 이거 다시 실적 돌아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그래프를 하나 볼까요? 첫 번째 그래프 말고 두 번째 그래프 한번 볼까요? 중요한 건 한번 이제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한번 발생되고 나서 급증했습니다. 수요가 맞아요. 요거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보시면 원래 기존 소비거든요. 이 정도로 원래 이 간편식이 팔렸었어요. 팔렸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이 비축 소비죠. 쭉 늘어났고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나면 이렇게 꺾일 거라 본 거죠. 그럼 물론 꺾이긴 했는데 시장이 예상한 거는 더 가파르게 꺾일 거라 본 그렇죠.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한 번에 다 모아놨으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나중에는 그러면 모아놓은 게 안 있으니까 사도. 다음에 안 사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생각 못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에 그 확진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간편식을 재워놓으면
내가 이거 소위 말하면 요만큼만 먹어야지 안 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면 계속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축 소비인데 결국에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빨리 소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식하는 것도 예전처럼 간편식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 끼니만 때울래라고 생각한 거면 저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끼니만 때우는 게 아니라 먹어보니까 이게 내 주식으로도 먹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보다 많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팔렸고 그리고 나서는 이건 비축 소비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트렌드. 옛날에는 간편식을 안 먹었던 사람들이 이제 계속 먹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팔렸던 이 소비 레벨보다 더 올라온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렇죠 음식료 관련해가지고 레벨이 오히려 더 소비 전체적인 분위기는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뭐 하반기 관련 부분에서 그렇게 뭐 우려할 필요가 있나라는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정말 1, 2분기 때 아까 실적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그래프를 보니까 정말 더 확 이해가 되는 게 실적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시거든요. 네. 뭐 거의 뭐 전년 대비해서 뭐 100% 넘게 상승한 음식료 기업들이 그렇죠. 많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레버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0%가 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확 늘어났으니까 이게 실적으로도 엄청나게 반영이 돼서 앞으로도 또 실적이 또 견조할 거니까 네. 이쪽은 계속 관심 가지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제가 또 이야기 드린 것 중에 이거는 이제 국내 쪽인데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K푸드 맞아요. 관련 이미지가 커지면서 뭐 중국, 해외. 네, 유럽, 그다음에 미국 쪽의 소비고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이 맞아요. 높다라는 거. 네. 이거는 뭐 사실 지금 코로나가 뭐 물론 뭐 지금 이전에 비해서 우리나라나 중국은 조금 많이 줄긴 했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신규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아직 안 잡힙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의 장기화, 그럼 결국에는 또 이 간편식 관련 부분에 또 매출 기대감이 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영업 쪽의 환경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표 하나 볼게요. 보시면 이게 이제 글로벌 곡물 주요 곡물 이제 이 선물인데 뭐 옥수수, 뭐 밀, 그다음 콩 관련해서 전체적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다 하향 조정돼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예, 지금 네. 가격이 하향 조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음식료 업종들은 대부분 다 옥수수를 쓰든 뭐 콩을 쓰든 아니면 밀을 쓰든 다 합니다. 네. 뭐 맥주까지도 다 그쪽으로 쓰니까 그쪽 관련해서 곡물 가격이 굉장히 민감한데 맞아요. 지금 원재료가 되는 이런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다라는 건 뭐 하반기에 마진율 개선에 대한 기대감 또 있다. 뭐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바로 회귀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계속 가져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 지금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관심 종목들이 또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본 종목은 이렇게 네 종목이 되는데요. 자, 하이트진로, CJL 제일제당, 농심, 오리온인데 뭐 사실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대표적인 종목들이고 다 2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이 가장 큰 종목들을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봤고 오늘은 좀 특징적으로 저희 이제 두 사람이 조금 더 좋아하는 그러니까 뭐 종목도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이 소위 말하면 이 제품들이 있는 군을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닌데요. 자, 하이트 진로를 일단 먼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쪽을 선호하시는지 한번 보죠. 예. 전가요? 둘이 있는데 아니시라면. 네, 하이트 진로 볼게요. 네, 하이트 진로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일단 실적 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뭐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네. 1분기, 2분기가 코로나를 직격탄을 맞았던 시기라고 해서 좀 우려를 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에 우리나라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3월부터 이제 5, 6월까지가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안 나올 것이다 했는데 정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어요. 저도 이 부분을 네. 정말 저도 이제 약간 아이러니했던 게 그러니까 확실한 회식이 명확하게 줄었거든요. 네. 저희는 여의도 이쪽에 있어보면 확실하게 거의 정말 많이 비었습니다. 한참 때. 그래서 많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다 각자 또 그래서 집에서 네, 네. 집에서 드시는 거죠. 네. 요즘에는 뭐 홈에서 네. 혼술도 많이 하시고 사가서 집에서 많이 해서 가정에서의 이제 그 수요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저 사실 뭐 이거는 뭐
후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 회식 같은 경우에도 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연 수요라고 하죠. 네네. 한 봉에 몰아서 더 회식하는 거죠. 뭐그 펜트업 수요 디맨드라고 하는데 네. 그거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반기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회식도 이연돼서. 맞네요. 그렇네요. 요즘에는 노래방이나 이런 거 잘 못 가는데 네. 뭐 그런 것들도 지금 다 한 번에 이것도 그럼 보복적 소비가 일어날 보복적 가능성도 소비가 일어날 있겠네요.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반기가 더 좀 기대가 된다. 또 생각보다 하반기 때 실적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억눌려 있는 소비가 있을 것 같아서 실적을 걱정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적 엄청 잘 나왔고요. 2분기도 잘 나올 거고요. 하반기도 잘 나올 것 같아요. 일단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하이트 진로가 가지고 있는 현재 진짜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가 하나 있죠. 테라. 테라, 예. 네, 테라가 1분기 때 국내 점유율을 40%를 찍었습니다. 물론 한 달에 이제 그 기록치인데요. 분기로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는 카스가 1위기는 해요. 그런가요? 네. 그럼 근데- 오히려 저는 그래 되면 점유율을 더 많이 뺏어올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네. 앞으로가 더 성장성이 느껴지는 게 점유율을 더 뺏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지금 1위 자리를 더 뺏어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점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달성할 수 있는 실적이나 점유율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점유율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달치 5월 달입니다. 5월 달 한 달에 40%를 달성했고요. 전체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카스가 1위인 거. 그래도 이 테라가 주위에서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의 실적. 그래서 요게 좀 1분기 때 실적 서프라이즈를 좀 이끌었다. 2분기에도 실적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 테라의 그래프도 하나 준비하긴 했거든요. 네. 테라가 정말 어느 정도로 많이 잘 팔리고 있는지 그래프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월로 봤을 때 거의 월에 300만 상자씩이 팔린다고 합니다. 최근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 그래프 보시면 출시된 이후에 갑자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또 나름대로 위에서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 점유율을 좀 뺏어오고 있고 옆에는 이거예요. 옆에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이트 진로가 사실은 맥주를 하이트였죠. 네. 네, 하이트였는데 지금 테라로 이제 뭐 탈바꿈을 한 네.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 만들 줄 알았으면 좀 빨리 내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카스에 계속 밀렸는데 이거는 하이트가 처음 출시됐을 때 속도군요. 네, 속도를 비교한 겁니다. 테라가 처음 출시됐을 때 같은 시기라고 봤을 때 속도를 비교한 겁니다. 압도적이네요. 네, 하이트가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옅은 회색이고요. 네. 테라가 파란색이요. 정말 압도적으로 빠르게 점유율을 치고 나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라 영향이 커요. 확실히 화이트 진로는 현재 테라의 영향이 크고요. 그 다음은 제가 두 번째는 또 진로죠. 네, 차미슬이 원래 하이트 진로의 소주 브랜드였잖아요. 네. 근데 이 차미슬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탈바꿈이 된 게 레트로 시장에 들어오면서 네. 진로이즈백이 나왔는데 요즘에 그것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저 요즘 사실 소주 마시면 진로이스백밖에 안 먹거든요. 네. 네. 그래서 차미슬과 진로이즈백을 합치면 거의 정말 우리나라 국내 점유율에서는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국내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소주 브랜드가 하이트 진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점 이제 회복이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점차 또 소비가 또 회복이 되면 앞으로 실적은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1, 2분기 때 잘 나왔는데 앞으로 그거의 기저효과로 인해 3, 4분기 때 조금 적게 나온 그걸로 좀 상승률이 작게 보이는 거 아니냐. 그 기저효과로 인해서 좀 실적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도 우려하실 필요 없는 게 제가 펜트업 디맨드도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 하반기도 있을 수 있고 그 우려감, 기저효과가 사라진 이후에도 두 자리의 성장률은 기록할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실적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오늘 지금 실적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하이트가 가지고 있는 일단 브랜드가 빵빵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이트 진로에서 이것도 최근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블랑 1664라고 그게 하이트에서 수입을 하는 거군요. 네, 프랑스 맥주인데요. 네. 하이트 진로를 통해서 과일 향 나는 거. 네, 여성분들이 그게 많이 좋아하시는. 최근에 저는 별로 안 SNS 좋아하세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안 좋아하세요? 최근에 이제 SNS에서 이 블랑에 대한 인기가 더 높아지고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조금 잠잠해지면서 한강 나들이를 많이 가시는데 네. 그때 그 한강에 있는 편의점들의 맥주 판매량 추이를 봤더니 블랑이 3위를 했더라고요. 네, 이게 카스, 칭따오 그다음에 이제 블랑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블랑의 점유율도 좀 높아지고 있는 점도 있고요. 이 프랑스 맥주인데 전 세계에서 블랑이 가장 많이 팔리는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화이트 진로가 실적면에서 걱정 없다. 그러니까 아무튼 브랜드를 딱 구축하고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시고 화이트 진로는 지금 주가 흐름 보시면 견조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여기서 제가 조금 몇 개 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카스가 아직 점유율이 높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주류 업체에서 이렇게 이제 영업을 할 때 이제 이 기업 소위 말하면 이 가게에 일정 수준 자금을 대출을 해줍니다. 우리 거를 쓰게 네, 주류 해달라고 대출이 예 있죠. 네. 그래서 대출을 해주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초반에 아무래도 카스가 많이 영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영업망 자체가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나중에 카스 쪽에 그러니까 이 하이트 진로 쪽에서 또 치고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그건 좀 빼올 수는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트렌드 기세가 중요한 것 같아서 확실하게 테라가 카스의 이 점유율을 좀 더 많이 뺏어올 것 같긴 하네요. 네, 뭐 최근에 테슬라, 테지나라고 하잖아요. 네. 그 테슬라와 테지나의 힘이 하이트 진로에게 된 든든하게 받쳐주는 버팀목이 될 것 같으니까요. 투자해 보시면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는 하이트 진로는 좋게 보고 있어서 점수는 9점을 주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건 CJ 제일제당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음식료 관련해가지고 정말 꾸준히 음식료 관련 종목 중에서는 좀 관심 가지면서 어떤 탑픽으로 계속 보자라고 이야기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진짜 정말 오랜만에 상승다운 상승? 정말 이 CJ 제일제당을 보신 분은 가지고 계신 분은 아실 건데요. 정말 지루한 맞아요. 종목이거든요. 네, 좀 무거워요. 네, 거의 잘 안 갔는데 코로나 이후에 급락을 맞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상승 속도는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찌 보면 CJ 제일제당이 음식료 내에서는 그냥 뭐 라인업이나 뭐 매출 규모나 이런 걸 보면 대장이 맞는데 튼튼하죠. 네. 물론 근데 이제 지금 뭐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대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정말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면 급식 네. 쪽에 매출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매출은 감소할 겁니다. 뭐 이번에 뭐 아무래도 이제 이 학교를 또 안 가다 계약을 연기되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이나. 네, 그리고 또 이제 직장 같은 경우도 단체 급식을 지금은 좀 많이 줄이는 네.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B2B 관련 쪽의 매출은 확실하게 줄어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B2C 쪽에서 계속 이제 커버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최근에 보면 코로나 때 그러니까 음식료 중에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이 저는 라면일 줄 알았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햇반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햇반이 가장 많이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코로나 관련 쪽에서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컸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CJ 제일제당을 이야기할 때 요즘에는 이 비비고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비비고 같은 경우가 뭐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성장을 하는데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현재 좀 잘 장악을 했습니다. 지금 비비고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번에 이제 온라인 쇼핑의 2위 업체, 2위 업체인데 뭐 징동닷컴인가요? 거기서 만두 점유율 1위입니다. 그러니까 로컬 기업을 다 물리치고 네. 그냥 딱 비비고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처음에 비비고가 제일 처음에 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는 한류 열풍으로 한번 쫙 붐이 왔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류 열풍이 꺾이면서 매출이 확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비비고 맛이 없다 했는데 일부러도 썼다 하더라고요. 그런 상품평을 맛이 네, 없다 이렇게. 맞죠. 예. 네. 그리고 나서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왔는데 그걸 지금의 비비고 이렇게 만든 게 비비고 왕교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 맛있어요. 왕교자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맛이 따로 있고요. 중국은 중국 맛이 따로 있고 러시아는 또 러시아 맛이 각자별로 다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입맛에 맞게 소를 많이 넣고 육즙을 더 많이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지금 비비고가 거의 장악을 했습니다. 계속 웃으시는데 왜 그렇게 웃으시죠? 설명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군침 돌았어요. 네. 지금 먹방인 줄 알았네. 어쨌든 그래서 중국 시장을 많이 잡았는데요. 왜냐하면 왜 잠깐만 중국 시장을 이야기하냐면 전 세계 글로벌 만두 시장이 1위가 중국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 세계 만두 시장 1위를 잡았기 때문에 비비고가 당연히 충분히 이제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스완스죠. 네. 이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미국 쪽, 북미 쪽인데 제가 CJ 제일제당을 이야기할 때 항상 했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글로벌적으로 그러니까 프렌치 레스토랑, 그러니까 프랑스 식당보다 이제 이 한식당이 많은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한식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레스토랑보다 코리안 레스토랑이 훨씬 더 많은 게 캐나다거든요. 그쪽에 이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인수를 했고 이제 캐나다를 거점으로 해서
뭐 빠르게 이제 뭐 간편식은 분명히 다 퍼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원래는 이거 냉동 피자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인데 사실 뭐 냉동 피자 때문에 이걸 인수한 건 아니고요. 그 물류망인 거죠.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냉동 피자는 똑같은 이제 이 이동하는 물류 시스템이 똑같죠. 얼려야 되는 냉동이니까.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망을 이제 이용을 하기 위해서 CJ가 인수를 했는데 이게 이번에 톡톡하게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래 이전에 물론 뭐 미국 사람들도 만두를 먹긴 먹지만 이게 주식으로 많이 먹고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샀죠. 사재기를 해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리 이제 흔히 말 재워 놓는다. 네. 예, 재워 놓는다. 이렇게 해서 비축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쪽 관련 만두를 한번 접했고 그게 지금은 이제 좀 잘 맞아 들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도 이 만두 매출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자꾸만 만두 이야기하니까 왜 이거 만두밖에 없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만두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이 CJ 제일제한당 같은 경우는 바이오 쪽이 원래 이제 주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CJ 제일제당이 제일 안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라이신 사업 때문이거든요. 이 라이신 가격이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 결국 그 이제 사료에 들어가는 이제 쉽게 말하면 동물들이 그 사료를 먹는 동물이 좀 건강하게 하기 위한 첨가제거든요. 근데 이 라이신 가격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쪽에서 매출은 잘 냈는데 라이신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바이오 사업부에서 계속 이제 손실이 나다 보니까 이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항상 CJ 제일제당이 다른 것들 대비해서 힘이 약했는데 이번에 라이신 가격도 안정적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나오면서 그 중국 같은 경우가 많이 이제 돈수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으면 사료가 더 안 들어가니까 들어가네. 아닐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이제 중국이나 이런 뭐 동남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인분을 먹이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뭐 네. 짬도 먹이고 이래서 그래서 문제가 그걸로 됐죠. 문제가 네. 됐는데 이번으로 인해 가지고 사료를 먹이는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라이신 수요도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 뭐 그런 점이 나오면서 사실 이제 그동안 계속 이제 문제가 되었었던 바이오 부분에도 지금 이제 뭐 우려감이 낮아졌다. 그러면서 음식료 업종 내에 가장 지금 절대적인 저평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점수는 그래서 저는 9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다음 농심을 보겠습니다. 네. 농심 같은 경우는 딱 생각나시는 브랜드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신라면. 그렇죠. 네. 신라면이 역시나 잘 팔렸습니다. 네. 신라면 브랜드가 한때 그 진라면, 네. 네, 오뚜기의 진라면 네, 네. 때문에 살짝 위험했어요. 오뚜기가 좀 공격적으로 뭐 가격적인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덤을 준다든지 뭐 플러스 행사를 많이 해서 그리고 그때 그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반일 그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있었어요. 예, 아무래도 네. 이제 오뚜기가 조금 더 가뚜기라고 하고 네. 그런 게 있었죠. 예. 네, 그래서- 애국 마케팅, 예, 네, 그쪽이 그런 좀 거 있었죠. 있었죠. 예. 네, 그런 역할도 있었지만 뭐 먹어보니 그것도 역시 뭐 진라면도 먹을만 하더라, 맛있더라라고 해서 아무튼 겸유를 뺏길 뻔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잖아요. 견주합니다. 거의 네. 60% 이상이 신라면을 많이 좋아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라면에서의 매출도 고성장을 이뤘고요. 그래서 1분기 실적 보시면 제가 아까 서프라이즈라고 했는데 아까 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음식료 업종들 다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농심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요 412%가 증가했습니다. 전년 네. 대비해서. 그러니까 정말 좀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그런 비축 소비도 일어나고요. 또 이제 많이 사드시니까 그래도 말씀해 주셨지만 비축해 놓는다고 앞으로 안 사는 거 아니거든요. 네,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네, 오히려 는 거죠. 먹은 게 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 잘 나왔고요. 스낵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잘 팔렸어요. 네. 최근에 뭐 스낵 안 드신다고 생각했는데 깡 있죠. 아, 요즘에 그 유명한 깡이 맞네. 농심이었네. 1일 1깡이 2깡은 네. 아니지만 아무튼 농심 겁니다. 그 깡들이 다 농심 거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매출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광고 효과도 있었다, 마케팅 효과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2분기 실적도 역시 좀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농심은 해외 시장의 점유율도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해외 그 시장, 라면 시장의 그 점유율을 좀 보여드릴게요. 해외 시장에서 라면 점유율이 이제 해외에 있는 이제 브랜드들이 1, 2, 3위를 다 했었는데요. 네.
농심이 지금 빠르게 중간에 보이실 거예요. 파란 색깔인데 중간에 치고 치고 올라가네. 네, 확 치고 올라오죠. 나머지 두 산은 이렇게 하향 추세고 네. 농심만 치고 올라가는 추세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 뭐 점유율 2위까지 차지하는 시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글로벌적으로 했을 때 시장 점유율이 조금 더 늘어나면 저는 해외 시장의 매출까지 잘 붙는다면, 잘 좀 나온다면 농심이 앞으로의 실적이 좀 좀 개선될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해외에 이제 법인을 두고 있는데 농심이 법인 두고 있는데 그 법인을 통해서 이제 판매처를 늘리고 있습니다. 매출처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올해 보시면 꽤 늘었어요. 이게 밑에 초록 색깔이 이제 국내 부분의 실적이고요. 위에 옅은 색깔이 이제 해외의 실적인데 해외 실적 증가 폭이 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점점 점유율을 키우고 있고 국내에서의 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뭐 라면이나 스낵 같은 거의 매출도 좀 고성장하면서 견조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도 걱정이 없다. 그래서 전 농심도 음식료 업종에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농심도 역시 좀 높게 점수를 주겠습니다. 농심도 9점 주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인데 뭐 오리온이라고 하면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까 농심은 여기 다 나오네요. 브랜드. 네. 하이트는 테라, 네. CJ 제일제당은 비비고, 농심은 신라면, 오리온은 정, 초코파이죠. 초코파이. 예. 네. 초코파이 관련 쪽인데 사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초코파이 그렇게 안 좋아해가지고. 군대 보시기에는 때문에. 되게 좋아하시게 생겼지만 저는 초코파이는 별로 제가 초코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아, 초코 안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이게 이렇게까지 판매가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외에서 정말 장난 네, 아니잖아요. 난리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해외에서도 오리온 같은 경우는 스낵 브랜드 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베이커리 브랜드 쪽으로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지금 이 초코파이가 파이니까. 파이니까 베이커리 쪽으로 이 갈 만큼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는 오리온이 단순히 그냥 스낵 회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해외 쪽의 매출은 중국, 러시아, 베트남 쪽이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옛날부터 알지 않습니까? 네, 정말. 원래 이제 오리온이 급성장했던 것도 중국 쪽에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거고 네. 이게 오리온이 희한한 게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전철을 똑같이 밟았던 게 뭐냐면 이 정이 제일 처음에 오리온 초코파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카피품들 비슷한 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소위 말 제과 쪽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원조가 판매량이 높을 수밖에 없죠. 가격이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도 오리온이 갔는데 이게 이제 똑같은 카피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도 워낙에 중국은 또 네. 카피품이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결국에는 이걸 못 이기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쪽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오리온 초코파이가 이 초콜릿의 비율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거는 더 쉽게 녹고 눅눅해지고 하는데 이게 그거를 많이 잘 맛이 잡는다. 달라요. 예, 잘 잡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쪽 관련해 가지고 원래 중국은 매출 비중이 떨어졌다가 이제 이게 지금은 계속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도 이 초코파이를 굉장히 많이 먹는데 맞아요. 사실 러시아 쪽에서 초코파이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뭐 김혜진 전문가님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그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초코파이로 알죠. 네. 예, 초를 군대 갔다 오셨나요? 아신다. 깜짝 놀랐네. 예. 옛날에 얘기를- 남자친구분들이 얘기를 들어봐가지고 많이. 네. 그래서 초코파이를 이렇게 케이크처럼 이렇게 네.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케이크 없을 때 그냥 대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그게 아니라 그거 자체를 좀 이 고급 브랜드화해서 꼽아 쪼아주는 게 트렌드로. 비싼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쪽 관련해가지고 러시아도 수요가 계속 좀 견조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오리온을 볼 때 가장 주목하는 건 중국도 중국이지만 베트남 시장이 더 성장이더라고요. 베트남 시장 같은 경우는 초코파이도 초코파이지만 이제 오리온이 하고 있는 스낵류들도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의 중국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오리온이 투자하는 데가 또 베트남이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시장의 성장성 이쪽도 계속 베트남은 기대를 또 해볼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죠. 워낙에 긍정적이어가지고. 네. 뭐 그래서 더 많이 좀 팔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 뭐 농심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한 77%, 한 80% 정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이 되면 분명히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앞으로도 이게 나올 좋아질 것이냐. 것이냐 말 네. 것이냐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제일 큰 매출처였던 중국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 신흥시장인 베트남 쪽이 또 공격적으로 지금 매출이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향후 실적 역시도 저는 견조할 거라 보기 때문에 실적이 다시 그러니까 기저 효과를 한번 빵 급등했다가 일회성으로 떨어지는 흐름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충분히 흐름은 유지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오리엔의 점수는 9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막상막하 용어 상박 정말 대단합니다. 음식료 업종들 네 종목이 다 동일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9점으로 다 마찬가지 점수가 났는데 어떤 종목이 탑픽이 될지 더 궁금해집니다. 전문가님, 탑픽은 그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사실상 다 9점을 저희가 드렸던 만큼 이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의견으로 다 매수 의견이 네, 맞습니다. 실적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 뭐 굳이 저희가 탑픽을 정해드리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 종목들은 뭐 어떤 걸 사셔도 괜찮은데 다만 저희가 이제 고를 때 굉장히 좀 난감하긴 했어요. 네. 실적도 다 비슷하고 좋고 그다음에 앞으로 점유율도 다 늘려나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냥 그리고 차트도 보니까 다 높게 올라오긴 맞아요.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감안한 건 그냥 시총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조금 시총이 작은 쪽이 그래도 조금 더 가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시총 사이즈를 보고 저희가 탑픽을 골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고른 탑픽은 농심입니다. 네, 그래서 농심은 차트 네, 차트 한번 보시면 저는 뭐 지금 현재가에 충분히 공략을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목표가는 45만 원 수준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저는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30만 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지만 음식료가 어쨌든 추세적인 부분은 꾸준할 것 같은데요. 이 탄력성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약간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1, 2분기 때. 네, 아무래도 어쨌든 음식료 업종 자체가 경기 방역 성향도 있고 네. 아무래도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는 막 하루에 막 20%씩 급등하는 거 좋아. 그런 분들은 맞지 않는 거고요. 좀 자금이 큰데 난 좀 오르에 좀 진득하게 방향성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충분히 농심 같은 종목 괜찮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혹시 또 차트를 하나 보실 수 있나 싶은데 YG 엔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엔터 이야기를 할 때 이전에 저희가 이 주식학 개론에서 YG 엔터를 저희가 추천했었는데 네. 오늘 목표가가 도달을 도달했죠.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YG 엔터를 가지고 계신 분은 뭐 지금 구간에서 저는 더 홀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엔터를 원래 오늘 저희가 엔터를 한 번 더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한 번 더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오늘 또 엔터가 또 갑자기 또 급등을 또 막 하는 바람에 또 저 급등하는 것도 가지고 나온다라고 하실까봐 저희가 이제 다음 또 혹시라도 눌림목이 나올 때 엔터주는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릴 텐데 그만큼 엔터주는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YG 엔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시해드린 목표가는 도달을 했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홀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목표가는 한 5만 원까지도 저는 더 높여도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지금 사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됩니다. 저는 지금도 충분히 사셔도 된다. 엔터는 지금부터 제가 보기엔 더 좋아질 날이 남았다. 악재는 거의 다 마무리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엔터주 YG 계속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엔터주 리뷰도 들어봤고요. 오늘 후반에 주식학개론 시간 통해서 실적 기반으로 날아오르는 음식료 업종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이제 주식학개론 마무리할 시간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녁 7시인데요. 혜진이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7월 유망 섹터 투자 전략 이번에 2탄입니다. 꼭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들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들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